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 부동산교육원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를 강의하고 있는 이종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공개 강의를 못했었거든요. 현장 답사도 스타디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 걸 중단을 했다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된다고 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공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를 가는 그 강의하는 것을 새로 만들면서 공개 강의를 한번 하게끔 됐습니다. 부동산으로 투자를 한다. 부동산 투자. 대부분 부동산 투자라고 하지 않고 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어떤 거는 부동산을 어떻게 사면은 투기고 어떻게 하면 투자예요? 대부분이 투기와 투자를 잘 모르시는데 네가 사면 투기고 내가 사면 투자죠. 뭐 원칙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법을 어긋나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하면은 투자고 법을 어겨가면서 할 때는 투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기가 됐든지 투자가 됐든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팔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즉 내가 부동산을 살 때는 내가 거기서 가서 거주하려고 또 내가 무슨 사용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팔려고 사는 거라는 얘기죠. 팔기 위해서 산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부동산을 팔을 때는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의 기본 원칙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선 장사가 생선을 사는데 생선을 사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먹으려고 사는지 팔려고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선이 깨끗하고 좋은 생선을 사야 돼요? 터지고 깨진 걸 사야 돼요? 좋은 걸 사서 좋은 값.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생선을 잡다 보면 터지고 깨질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생선 구이를 해서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생선을 조려서 판다고 가정합니다. 터지고 깨져도 싱싱하기만 하면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팔 수 있다 그러면은 좋은 생선이 아니더라도 싱싱한 생선이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생선을 사서 어떻게 팔을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부동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가지고 산다 그럴 때 좋은 부동산만 고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돈이 되는 부동산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돈이 되고 어떤 부동산은 좋은 부동산이냐? 돈이 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까? 어떤 부동산이? 돈이지. 아니지. 아니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지. 뭐 돈이 되는 거죠. 뭐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부동산이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를 살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팔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가격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생산 장소는 생산 장사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부동산은 다릅니다. 부동산은 잡을죠. 가격을 결정하는 게 세 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부동산이 있고 공인중개사가 결정해 주는 것이 있고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돈이 되는 부동산은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동산이 최고조 부동산. 그게 뭐예요?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있는데 아무도 안 팔리니까 부동산 좀 사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더니 얼마에 팔면 나 사줄게. 이렇게 해서 파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얼마에 팔면 내가 사줄게. 싫어 관도. 이런 부동산이 있고 내가 팔거나 사거나 할 때 내가 가격을 정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이 앞에 여기 뭐 이런 아파트 얼마에 갑니다. 그 수리한 집은 얼마 가고 본인 튼 집은 얼마 가고 안 튼 집은 얼마 갑니다.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이거는 이 부동산 이 정도가 가격이 맞습니다 하고 내가 부동산을 팔으라 그럴 때 내가 주인인데도 내가 가격을 결정 못하고 공인중개사가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부동산 좀 파십시오. 제가 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얼마를 준다면 내가 팔을게. 싫어? 싫으면 그만두고. 아쉬우면 네가 와. 그럼 내가 살게. 돈이 되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고요?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동산.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가격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보면 제일 하는 것이 팔 수 있다고 생각할 때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냐 공인중개사가 할 것이냐 사는 사람이 가격을 결정해야 되느냐가 거기서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입과 매출의 차이가 큰 것이 돈이 되는 것이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돈이 되다 보니까 싸게 사야 되는데 내가 살 때는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결정해? 살 때는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팔 때는 그때 내가 결정해. 이게 돈이 되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도 결정하고 파는 가격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어떤 부동산이 그런 부동산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경매의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가격을 내가 결정하잖아요.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내가 결정해서 사가지고 내가 가격을 결정해서 팔 수 있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 가격을 내가 결정한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내가 결정하는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가격을 결정해 놓죠. 안 팔리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안 팔리면 또 떨어지고 떨어진 가격 중에서 경매가 진행될 때 그 중에서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또 가져가는 거죠. 내가 가격을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내가 갖고 오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내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일반 매매 가격보다 떨어진 걸 사야지 되겠죠. 그러면 떨어졌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아무 문제도 없는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경매라는 권리분석을 모를 때 좋은 부동산이라도 경매의 권리분석을 모르다 보니까 못 샀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웬만한 곳에서는 유튜브나 대학이나 학원에서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다 강의하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부동산 이런 걸 보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고 뭐만 판대? 땅만 판답니다. 그러면은 산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려고 땅을 사는 것인데 그 건물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분 매각입니다. 부동산을 산다는 얘기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한을 사는 거죠. 사용하는 권한을 사는데 5명이 5분의 1씩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거든요. 누가 사용해야 됩니까? 제가 이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할 때 추천 물건을 골라주면서 이 지분 경매인데 5분의 1 지분으로 나오는데 이거 한번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나한테 그냥 강의 시간에 말 안 하고 있다 조용히 와갖고 그러더라고. 교수님 왜 그랬더니 아니 그 아파트를 5분의 1 지분으로 사갖고 뭐에다 써먹어서 그걸 사요 그러더라. 조용하게. 써먹으려고 사는 거예요? 팔려고 사는 거예요? 써먹지는 못하지만 5분의 1 지분은 팔 수는 있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지는 못하지만 그걸 필요한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맹지의 토지입니다. 맹지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어떤 땅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지를 못한다는 뜻이죠. 건물을 짓지 못하는 땅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을 짓지 못하는 맹지를 도로를 만들어서 팔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은 팔려야 안 팔려요? 팔리죠. 네 번째입니다. 농지를 살려고 그러면은 농지법 적용을 받죠.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사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증 못 해드립니다. 이거 사면 돼야 안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나는 사서 농지증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되겠죠. 저는 특수 경매를 강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렇게 건물이 매각 제고 토지만 매각이라든지 건물의 지분 매각이라든지 맹지의 토지든지 농지증을 안 해주는 농지라든지 이런 것만 제가 골라서 해결을 해서 팔 수 있는 물건만 제가 골라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는 강의를 하는 것이 특수경매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만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 공개 강의에서는 제가 그 네 가지를 실전 사례로 사서 팔았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비슷한 물건이 또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서 살 수 있게끔 사고 나면은 뒤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것에 대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공개 강의는 그런 네 가지의 실전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건물 매각 제외가 있고 지분 매각이 있고 맹지의 건물 맹지의 토지가 있고 농지증이 불가능한 농지가 있는데 건물 매각 제외면은 제가 뭐만 사죠? 땅만 사죠. 근데 원래는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야 되죠.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건물과 땅 주인이 어떻게 달라져 가지고 땅만 내가 사게끔 됐다는 게.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팔려고 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이 누구한테 팔으면 되냐면은 건물주한테 팔으면 되죠. 건물주가 자기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이 있어서 내가 땅을 샀다 그러면은 그 건물주한테 내 땅을 팔을 때 가격을 땅 가격을 건물주가 정합니까? 내가 정합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땅을 샀죠. 그런데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수 있죠. 그러면 그 건물을 나한테 팔아야 되죠. 땅 주인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 가격을 건물 주인이 정해요? 내가 정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건물 매각죄, 지분 매각. 지분 매각은 공유자가 우선해서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있는 경우가 공유자가 우선 매수 들어오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경우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만약에 지분으로 샀다 그러면은 5분의 1 지분을 샀다고 가정하십시다. 5분의 1 지분을 제가 샀으면은 제가 팔아야 되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분의 1씩 갖고 있지만은 누군지 몰라도 그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다가 내가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오늘의 예는 아니고 옛날의 예인데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이 옛날 집인데 그렇게 아주 뭐 초가집은 그런 집은 아니고 옛날 집인데 그냥 쓸만한 집, 기와집이 한 3, 40년 돼 있는 시골 집인데 정원도 있고 이렇게 괜찮은 집이 8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다. 8분의 1 지분. 제가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상속자들이 7명인데 8명인데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2이고 딸이 5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전부 다 결혼들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요. 봤더니 현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만 살고 있다. 그 집에서. 그런데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빚을 지다 보니까 8분의 1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건데 제가 그걸 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수강생님 8분의 1 사고 뭐예요? 사. 그랬더니 알았어요.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 그러면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찾아갔거든요. 문을 두드렸어. 그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집을 8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글쎄요? 제가 경매를 당한 당사자인데요. 제가 바깥에서 사업을 좀 하다가 딸이 장사를 하다가 좀 실패를 해가지고 살다 날려먹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집에는 엄마 혼자 살고 계신데 엄마가 연로하셔서 좀 뒤에서 이렇게 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할 겸 내가 살 집도 없을 겸 해서 여기 엄마네 집에 와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도 80이 넘으셔갖고 경제적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8분의 1 낙찰 받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협상이 안 된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을 산 사람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법에 공유자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8분의 1을 샀으니까 판사님한테 분할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법에는 현물 분할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인데
저는 주택집인데 마당 한쪽하고 장독대하고 대문하고 나보고 가지라 그래요? 어디를 가져야 돼? 안방을 가져, 건너방을 가져, 화장실을 가져, 마당을 가져, 어디를 가져요? 이렇게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판사님이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게끔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판사님한테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판사님이 지분권자들에게 한 사람이 와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경매로 집어넣어서 다 팔겠다.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7명에게 그런 취지로 보내서 몇 월 며칠 날 경매를 시작한다. 판결을 보내갖고 경매가 진행되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지분으로 갖고 있어도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였죠? 엄마였죠. 근데 엄마가 80이 넘으셔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8분의 1 지분을 사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했죠. 그러면 그 엄마는, 주인으로 살고 있는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팔으면 8분의 1 자기 지분 받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 시골집 8분의 1 받고 팔고 나가면 그 엄마는 누가 돌봐줘야 됩니까? 누가 돌봐줘야 되죠? 누가 돌봐주긴요. 제일 큰 며느리가 돌봐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인으로 나선 사람이 제일 큰 며느리입니다. 큰 며느리가 바로 연락을 해갖고 법무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 집은 내가 사겠습니다. 가격을 그 사람이 정해서 내가 정해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라 그랬죠? 가격을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한다. 살 때는 내가 정하고 팔 때도 내가 정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이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것이 지분 매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가 우선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우리는 운동만 하고 오는 겁니다. 법원에만 갔다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약점도 있지만은 팔기 아주 쉬운 것도 지분 매각 중에 하나예요. 우선 매수라는 거는 지분권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지분권자 중에 나머지 한 사람이고, 언제는 하겠다. 그런 공제 우선 매수가 되고 언제는 안 되는지가 이 다음 달에 이제 정규 과정에 소송 경매 이렇게 있는데, 그 소송 경매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맹지 토지입니다. 맹지인데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돈 주고 만들어야 돼, 그냥 만들어야 돼요? 그냥 그렇죠. 그냥 만들 수 있는 도로는 돈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그냥 만들 수 있던 것이 법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보면은 그것도 법이 그렇게 돼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증.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당연히 농지증 해줍니다. 그러나 농지가 만약에 농사를 지을 수 없게끔 농지증을 해달라고 하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농지증 신청서를 쓰라 그러죠. 그 신청서가 뭐죠? 신청서, 농지증 신청서 쓰려면 농지 신청서에 뭘 쓰는 거예요?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 그렇죠.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농사를 서류상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것을 진짜 저 사람이 지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보고,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농지증을 해주는 거고,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원칙,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에 불법 건물이 있어요.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면은 이렇게 합니다. 낙찰을 받으면은
원상복구 시켜서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한다면은 조건부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적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가서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어요. 허물어 못 허물어. 농지적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제가 농지를 하나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고 제가 농지를 살 때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농사가 잘못돼 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못 갚다 보니까 농협에서 나한테 찾아왔어. 연락이 왔어. 이자를 지금 몇 달치를 안 내셨는데 이달 말일까지 안 내신다면 할 수 없이 경매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이자를 납입해 주십시오. 이 연락이 왔죠. 그럼 나는 돈이 있으면 내가 줘요, 안 줘요?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거 없어서 못 주는 거야. 없어서 못 줘도 그 농협에서는 경매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어요? 집어넣죠. 그러면 내가 이제 머리를 썼어.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농지 한 옆에다가 무허가로 건물을 지어놨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살고 있죠. 그럼 담당 공무원이 농협에서 그걸 경매로 집어넣죠. 근데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살고 있죠. 그 다음에 무허가로 지어져 있죠. 농지적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경매로 집어넣어도 뺏겨 안 뺏겨? 이용을 못하는. 뭘 이용 못해. 내 거는 내 거 그지. 다른 사람이 사지를 못하는데 농지적 안 해주니까 사지 못하는. 그럼 나는 아무리 빚을 안 갚아도 뺏길 염려가 있어 없어?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게 법의 논리에 맞아야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나오는 것은 법에 의하면 해주게끔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전부 다 법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법이 누구 편이에요? 윤석열이 편이에요? 아니 이재명 편이에요? 법이 누구 편이에요? 땅주인 편이 아니라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이야. 판사님한테다가 여기에 이러한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농지증이 내가 농사를 못 짓게끔 불법 같은 게 돼 있어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면 판사님 보고 맞다. 그거는 해주는 게 맞다. 해줘라. 맹지야. 남의 땅이야. 못 가게 막어. 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법의 논리에 의해서 얘기를 해야지 판사님 맞다.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분도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가 8분의 1 지분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러니까 내가 법을 이용해서 내가 분할을 해달라고 얘기했다 이러지. 내가 팔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뭘 해달라고 그랬어? 8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눠주십시오 했단 말이야. 민법에 지분권자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판사님한테 분할을 해주십시오 그랬어. 그때 판사님 봤더니 도저히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니까 다 팔아서 경매로 분할하다 보니까 다 팔다 보니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주인 노릇하는 대리자가 와서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뭐를 이용한 거죠, 제가? 법을 이용했죠. 이 부동산에 관한 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몇천 년도부터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서로 이웃과 형제 간에도 다툼이 많았었죠. 200년이 아니잖아. 몇천 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이런 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한 법이 그동안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수경매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부동산만 내가 가격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서 그 가격을 내가 결정해서 팔자 하는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저는 일반 경매물은 추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특수한 경매 물건만 제가 골라가지고 지분이든지 뭐가든지 맹지도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제가 권리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됐냐가 아니라 내가 이걸 샀을 때에 지분으로 샀는데 해결할 수 있겠는가? 아, 맹지의 땅을 샀는데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나는 건물을 사지 않고 땅만 샀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는가? 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는 거고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못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하는 것은 그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법이 누구 편이라고요? 법을 잘 아는 사람 편입니다. 판사님께서 법정상권에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땅을 사서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하고 판사님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법정상권이 있어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그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법정시한권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주장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아무 답변도 없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님이 불러갖고 너 엄마 법정시한권이 있어. 너 이렇게 주장하면 돼. 하고 가르쳐주는 판사님 있어요? 아무리 법이 돼 있어도 주장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법이 없는 걸로 해서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양쪽에서 주장하는 걸 가지고 법의 논리에서 판결을 하는 겁니다. 절대 판사님은 법을 강의하고 가르쳐주면서 판결 내리는 판사님은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법은 내가 끄집어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법의 논리에 의해서 판사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판사님은 법의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지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민법에 있는 걸로 공유자는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분할해 주십시오 했어요. 분할해달라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했어요. 현물 분할 원칙이면은 안방 가져야 돼, 건너방 가져야 돼. 판사님 생각해봐도 현물 분할이 원칙인데 도저히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경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분할을 한다. 그러면 현금으로 분할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그 다음에 혼자서 5분의 1, 8분의 1 지분을 갖고 주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아쉬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8분의 1 지분권자한테 너 그 8분의 1 팔아라. 얼마에 팔을 거냐고 반드시 물어보죠. 가격을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합니다. 자, 제가 얘기한 네 가지의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첫 번째가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2020 타경 2345 지목이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토지 일괄 매각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건물이 3개가 있는데 건물 3개가 전부 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이 3개가 있습니다. 필지는 4필지입니다. 전부 다 전이죠. 전이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하나는 과수원, 건부지라는 얘기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건부지죠. 건물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면 여기 맨 밑에 있는 땅도 건부지 및 일부 도로죠. 다시 말하면 4필지 중에서 순수하게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 전은 하나고 4필지에는 건물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정식으로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으면은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거든요. 그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전에서 대지로 바꿔줍니다. 근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건물을 지고 난 다음에 지적과에 가서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전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으로 있을 때는 내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담당자한테 갖다 가지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전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반려합니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이 얘기는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 할 때 필요하죠? 등기 이전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이 지목 변경이 등기 이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지 취득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에 농지증을 반려합니다는 얘기는 농지증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되는 땅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감정평가사가 지적도를 가지고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하고 요 위에도 표시를 하고 이게 됐는데 보시게끔 되면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게 뭐 여기도 집이 한 채가 있죠. 여기도 지금 집이 한 채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이게 전부 다 무슨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창고고 이 2개는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신청하게끔 되면 뭘 준다 그랬죠? 영농계획서. 영농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은 담당 공무원은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건데 이렇게 창고가 있고 주택이 있으니까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니까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현황이 지금 집 농사를 못 지게끔 돼 있는데 그런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낙찰 받아서 잔금 내고 2달 안에 원상복구 시키겠다. 철거해서 허물을 얹겨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제가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허물어요? 못 허물어요? 못 허물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당신이 허문다고 약속을 해도 그거는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농지증 못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런 것이 경매로 나와서 가격이 이렇게 48%까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것이 농지증을
해준다 그러니까 떨어졌어요? 안 해준다니까 떨어졌어요? 안 해준다니까 떨어진 겁니다. 제가 여기도 보면 사실 보면 세 채 중에서 여기 한 채 있죠? 요 한 채. 요 한 채는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갖고 항공사진을 봤더니 1973년 이전에 66년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는 게 항공사진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서 봤더니 그 집은 있긴 있었는데 이 집은 거의 허물고 새로 진 집이야. 그죠? 66년도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1973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973년 이전에 이런 농지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는 농지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박정희 정부에서 1973년도에 농지에 다른 농지 외의 목적으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했는데 만약 73년 이후에 무허가를 지었다 그러면 농지법 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이거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973년도 1월 1일 이전서부터 농지 이외로 객관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인정될 때는 농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건 다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진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농지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이거 제가 물어봐 아주 친절한 공무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농지증 받으려는데 농지증 해줍니까? 하고 물어보면 친절한 공무원입니다. 글쎄 제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옛날부터 지어진 것 같은데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 가셔서 항공사진에 만약에 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냐니까 농지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보시고 신청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만 얘기해 준 거야?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럼 항공사진이고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안 해준다고 그러고 이 집은 이 밑에 있는 집은 제가 볼 때는 항공사진도 없고 요 근래 무허가로 진 거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해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준다 그러면 그 경매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5필지가 있다면 5필지 다가 농지증이 돼야지 그 중에서 한 필지가 농지증 안 되면 전부 다가 경매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우리 수강생 보고 낙찰 받으십시오 얘기했습니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받아냈어요. 만약에 해준다 그랬으면 제가 이게 추천 안 했습니다.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떤다?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은 거예요. 집이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이렇게 집이 어떻게 한다? 집이 잘 져져 있죠? 이쪽도 집도 괜찮죠? 이쪽도요. 이건 74년도 이전서부터 있던 집이고 이거는 제가 보면 요 근래 새로 진 집입니다. 우리가 땅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 주인 보고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건물 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 건물 철거하고 나가요? 아니면 땅을 다시 사야 돼? 그러면 땅을 살 때 가격을 내가 정해? 그 사람이 정해?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창고 같은 집이 하나가 있는데 이건 뒤에 창고로 보이지만 요 앞으로 보면 그렇게 이것도 집이 나쁜 집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있다가 허가 불허가가 나죠. 그러면 낙찰 받은 것이 허가가 났다. 그러면 일주일 내 허가가 나는 거고, 다시 일주일 동안은 낙찰 당한 사람이 이의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낙찰 허가에 대해서 그 허가를 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신청하는 기간이 돼서 2주가 지나면은 이제 잔금을 언제 내십시오 그러면은 잔금을 내므로써 내게 되는 겁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잔금을 내면은 내 겁니다. 이게 우리는 낙찰 받으면 일주일 이내로 낙찰 허가 불허가가 결정되죠. 그런데 지금 낙찰 받고 나서 농취증을 안 해준다고 하게끔 되면 낙찰 불허가를 내기 전에 먼저 가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소송을 하면서 법원에다가 농취증을 안 해주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했으니까 소송에서 판결이 끝날 때까지 허가 불허가를 연장시켜 주십시오. 연기 신청서를 먼저 내는 겁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거. 연기 신청서도 먼저 내는데, 그러면 연기 신청을 내면 무조건 받아주냐면 소송을 낸 것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있으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연기 신청을 하면서 소송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소송과 연기 신청을 같이 하는 겁니다. 소송을 했고 소송을 하면서 이렇게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소송을 했으니까 이 소송을 했으니까 판결이 날 때까지 연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연기를 해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 불허가를 중단시켜 놓는데 서류상으로 뭐가 뜨냐면 변경 이렇게 뜹니다. 아까 여기 보면 변경 이렇게 돼 있죠. 변경돼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쳐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보게끔 되면 2월 21일 날 낙찰 받았죠. 그런데 2월 28일 날 일주일 동안에 변경을 시켰죠. 그 다음에 2월 28일에서 10월 24일이면 몇 개월 지났죠? 약 8개월 지났죠. 8개월 동안 우리가 이 수명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여기 소송을 한 것은 여기서 공무원이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변호사를 샀어요. 그래서 변호사하고 이 8개월 동안을 우리가 소송을 내고 그 변호사가 답변서 냈고 답변서 낸 거에 대해서 내가 그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내고 그 답변을 한 거에 대한 재반박을 변호사가 다시 하고 재반박한 거에 대한 반박을 제가 다시 하고 해갖고 이게 8개월이 걸렸습니다. 8개월이 걸려갖고 결국은 농취증 해줘라 하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허가가 났죠.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허가가 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판결을 농취증에 해줬다는 뜻 아닙니까? 농취증 안 해줬으면 불허가죠. 농취증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 났고 뭘 했어? 납부했죠. 잔금 다 했지 않습니까?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납부하고 잔금 다 내고 이 건물 주인에게 이 건물 주인이 다시 농지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이 살고 있어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증을 해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고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원상복구하지 않았던 거에 행정조치를 해라고 판결을 내주는 겁니다. 네 멋대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원상복구 못한다고 안 해주지 말고 원상복구 조건으로 경매로 나온 거는 해주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뭘 해라? 행정조치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판단이 판결은 그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내가 이 농지를 사서 원상복구를 하려면 이 건물을 허물어야 돼, 안 허물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건물을 허물면 건물주인이 다시 이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건물 허물고 나면 건물주인이 이 땅을 살 리가 있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원상복구 조건, 건물을 허무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아서 샀는데 허물어야 돼, 안 허물어야 돼? 안 허물고 버틸 방법이 있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그러니까 제가 법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상복구 조건이었죠. 원상복구라는 뜻이 뭐예요? 원상복구의 뜻이 뭡니까? 원래 상태로 복구. 원래 상태로가 아니라 여기서 농지법에서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즉 얘기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양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건물을 양성화시키면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건물을 내가 양성화시킬 수 있겠는가를 제일 먼저 입찰 들어가기 전에 그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특수경매에서 권리분석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원상복구 시킬 자신 있고 양성화 시킬 자신 있으면 입찰 들어가는 거고, 양성화 시키지 못하면 돈이 그렇게 남지 않아요.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어차피 건물 허물어야 되니까.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건물이 좋으니까 건물 주인한테 팔자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머지 농지도 다 사면 좋겠지만은 나머지 농지 살 돈은 없으니까 자기가 건물을 깔고 앉아 있는 땅만은 어떻게든 자기가 살라고 할 거라 이런 얘기죠. 매각 허가 결정기일 연기 신청을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을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냈습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반려처분 취소, 그 다음에 소장을 냈죠. 이렇게 소장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을 제가 집어넣고 상대편이 변호사가 답변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시 하고 또 답변을 이렇게 다가 한 4, 50페이지가 돼요. A4 용지로. 여기다 다 올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제가 해서 이렇게 잘라놓는 거거든요. 판결,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해줘라 이런 뜻이죠. 반려한 거, 안 해준 거를 해줘라. 반려한 걸 취소해라 이런 뜻인데 해줘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장을 넣은 거하고 판결 받은 것만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 중간에 A4 용지는 몇 개가 있다고? 40개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A4 용지 40개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한데 페이지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다 올릴 수가 없어서 제가 보면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이종실의 특수경매라고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에 보시게끔 되면 이 소송한 것이 전문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분이었을 때 지분으로 해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소송도 있고 땅만 낙찰을 받아서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고 소송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이 답변한 것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박한 답변도 다 있고 다시 판결받은 것이 있는데 블로그에다가 제가 전문을 다 올려놨어요.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제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에 한 개씩 올리고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의 사건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송 내용이 부동산에 관한 소송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 할 때는 네이버에 이종실 블로그로 가서 보시게끔 되면
전문을 다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저기는 소장 낸 거와 판결 난 것만 그냥 잘라서 하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내용은 블로그로 가서 보시라 이러니.